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사트 시험 이미 저는 준비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물론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사실 단기에 여러분들이 사트 시험을 올리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턴 사트 또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사트 시험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트라는 시험이 어떻게 디자인돼 있고 여러분들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좀 첨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역사 관련된 파트가 이번에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소소하지만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기업 인적성들 대비 사트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좀 속성이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직무상식의 범주가 정말로 넓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공계생들한테 뭐 알렉산더 칼도 같은 예술 작가들을 물어보고요. 매그넘 작가들의 사진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또 경영학도들한테는 IT 관련된 상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삼성의 저는 인재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폭넓은,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설비 직군에서 만약에 설비 관리를 한다고 하면 LSI 뭐 설비 직군은 쓰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제품 게이지만 보고 설비에 있는 제품 속성, 뭐 숫자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비 관련돼서 외국계 회사들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유기적인 코어도 담당해야 되고 개발자들, 품질, 심지어 이제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여기적인 그 수많은 코어를 진행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기술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R&D 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분들도 경제, 경영 이렇게 다양한 필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SDS에서 시스템 수주 영업을 담당한다. DS 사업부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영업을 담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제품과 용역은 대부분 고도화된 기술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문학도들에게도 과학 관련된 상식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트 시험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우리 뭐죠?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리 추리 파트 풀 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한데 그 이유는 우리 PLC라고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 제품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 진행하다 보면요. 품질 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제품 스펙 데이터를 보고 빠르게 불량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대방 회사의 영업 관련 데이터를 보고 최근 영업 동향이라든가 거시경제 지표를 캐치해낼 수 있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빠른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센스 있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도 같이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요. 저는 좀 첨언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논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추가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은 평상시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좀 쉽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특히 우리 이공학도들 입장에서는 언어 논리 능력을 이 단기간에 올리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에서 중화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한자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출 한자들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문제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니까 사자성어나 주요 단어들의 한자의 의미 정도는 꼭 한번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어 영역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제1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우리 문과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리 영역. 이번에 뭐 수리 논리로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인 파트. 그다음에 모두가 어려워하는 추리 파트입니다. 자, 수리 파트는요. 특히 문과생들한테는 내가 수학 놓은 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내가 왜 이런 걸 봐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선 가물가물하지만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 아닙니다. 수리 영역은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대소비교, 방정식 그리고 자료 해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대소비교 파트나 그다음에 응용수리 파트에도 간간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까먹은 부분이 확률 통계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열하고 조합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합 정도는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반에 5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 그러면은 50명 중에 순열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자, 우리 50명 중에 2명의 대의원을 뽑아. 그러면 이때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어떤 경우의 수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순열의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적성 문제를 풀 때는 조합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왜? 조합을 한 다음에 순서와 관련된 개념을 다시 계산만 하게 되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던 도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동의각, 억각,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여러분들 공부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문제집이라도 좋습니다. 관련된 중학교 때 수학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늠해서 대소비교와 방정식 파트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 파트는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소금물 문제, 다시 말해 농도 문제, 속도 문제, 그 다음에 일률 문제, 여기 뭐 수도꼭지 문제, 호수 문제 이런 거 들어오죠. 그 다음에 증감 문제. 해마다 나오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확률 파트에서 정말 뭐 시즌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조건부 확률.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패턴만 좀 가늠을 하면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요. 단기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아마 나와 있는 문제 패턴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수능 영역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자료 해석이 단순히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는 자료 해석 문제를 보면 그 지표들을 의미를 통해서 간단하게 1차 방정식을 끌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뭐 인구당, 가구당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추세, 그래프라든가 표를 통해서 단순히 숫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표의 해석과 관련되는 문제도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찌 보면 복잡한 계산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추리 영역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 영역인데요. 추리 영역에서 여러분들 수추리, 도형추리, 언어추리는 아닙니다. 수추리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수추리도 여러분 지금 문과생들이 이렇게 수추리 하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분수열 이딴 거 안 나옵니다. 수열에 나오는 거 끼키야,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패턴만 아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추리 파트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활용해서 나와 있는 패턴들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도형추리는 이번에 공간 지각 능력, 입체 추리 파트가 추가된다고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들어갈지 안 그러면 이쪽 영역으로 머지돼서 출제가 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도형추리, 사트에 나왔던 도형추리 문제가 기존의 다른 기업들의 인적성에 비해 어려운 문제는 결탄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이제 백미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언어추리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언어추리 문제에 관련돼서 좀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문제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언어추리를 정해진 시간에 완벽하게 푸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어느 한순간 남는 문제 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야 될까 이 선택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직자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보나마나 문항수가 짧은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추리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문이 굉장히 긴 문제들이 있어요. 뭐 1층에 누가 살고 2층에 무슨 여러 가지 고정 조건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4개, 5개가 엮여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의 패턴은 어떠냐? 한 지문이 나오고 엮여있는 문제가 많을 시에 이 문제가 다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건물만 그리게 되면 그중에서 2, 3문제는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문형으로 나오는 논리 문제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 푸셔야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틀리게 되면 시간도 날아가고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심리 상황이 오히려 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전에서는 긴 문제에 집중하는 것들을 저는 오히려 좀 선택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언어추리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과 못 푸는 문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 연습입니다. 언어추리 문제를 눈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삼성에 입사하시면 안 돼요.
그 정상이 아니겠죠? 결국 문제를 리딩하면서 빠르게 여러분들 한 손으로는 건물이라든가 시간표라든가 배식표를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속도감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 수리, 추리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패턴들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번에 어떤 변화들이 있겠지만 기존의 영역이 완벽하게 바뀌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해 기출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파트, 이제 입체출이라든가 공간지각 능력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삼성에서 이번에 사트에서 굉장히 모든 매스컴이 삼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두산이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이런 문제나 유형을 베껴서 신유형의 문제를 출제한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새로운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 이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도형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라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만 새롭고 어려운 유형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같은 상황이니까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직무상식인데요. 자, 이번에 가뜩이나 상식이 어려웠는데 여기에 지금 인문학이라는 분야 그리고 역사 파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의 사트가 예전처럼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BCG 매트릭스의 캐시카우를 안다고 해서 한 문제를 맞추던 시기가 이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융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때 나왔던 문제인데 윷놀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유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사인들을 줘요. 그 다음에 유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윷놀이에 나와 있는 각기 말판들이 동물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도개, 걸륜 뭐라고 하죠? 도는요, 돼지예요. 그 다음에 개는 그 말 맞다는 개고요. 걸은 양이고 그 다음 윷은 소고, 모는 말입니다. 당시 힌트를 줬던 문제는 우선 다크호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재계나 선거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에 치고 나오는 주자들을 우리가 다크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복제 동물, 복제양 돌리, 이런 좀 과학 상식, 그 다음에 인문학 상식,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융합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보나마나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보기역의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삼성 그렇게 촌스럽게 문제 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단원 김홍도의 그림 같은 걸 지문해서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6명의 화가, 삼원삼재라고 표현하죠? 그런 화가들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씨름이라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 시기 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졌냐,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출제될 겁니다. 결국 융합형 문제들이 직무상식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를 안다고 해서 맞추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선 유형들은 기존에도 있던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무상식 파트 경우에는 너무 옛날 주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CD, PDP 차이점 그걸 여러분들 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매스컴에 많이 화두가 되었던 경제 이슈들, 그다음에 정치 이슈들, 과학 이슈들을 정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버전이라든가 키캣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금 사문인터넷, M2M, 그다음에 매스컴에서 경제 뉴스에서 많이 화두가 됐던 무슨 검은머리 외국인, 버진 아일랜드 뭐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이미 좀 하셨던 분들은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트를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남은 짧은 시간이라도 기존에 아마 풀었던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책을 구매하라. 저는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수리 추리의 기본적인 패턴과 유형들을 정리하는
준비하는 시간을 담으시고요. 그다음에 직무상식은 평상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신문 스크랩 같은 걸 해놓은 구직자들 요즘 많거든요.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굵직한 뉴스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경영 경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 미시 거시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과학 관련돼서 IT 이슈하고 직통되고 있는 따끈따끈한 소재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정리하고 편안하게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트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요즘 구직자들 문화권이 이래요. 사트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수능 끝난지 압니다. 또 술 한잔하고 그러는데요. 이건 여러분 시작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트라는 시험은 면접장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인적성, 상반기는 꾸준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트 이후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업의 인적성, 자소서, 면접, 요즘 면접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여러분들 더 좋은 소식 많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사트 짧은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